2009년 여름 대학생이 되고 첫 방학이었어. 입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여서 방학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획한 것이 바로 가족 여행이었어. 곡성 아시죠? 당연히 할머니 펜션도 바로 그 곡성에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도 뵐 겸 펜션으로 간 거지. 좋네요. 곡성 안에서도 꽤 깊은 산골이라서 좁은 산길을 지나서 산 초입 쪽에 바로 할머니가 계신 펜션이 있었어. 할머니! 진짜 안녕하세요, 할머니! 또 가족들이 오니까 또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 오랜만이네요, 그대로요. 다른 방들은 손님이 꽉 차서 모두 1층에 머물면 된단다. 그리고 저기 104호는 절대 가지 마. 혹시 가게 돼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나와야 돼. 사실 그때는 중요한 걸 두신 건가 하고 사실 할머니 그 말을 그냥 넘겨버렸어. 이제 저녁이 돼서 할머니랑 삼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마당에서 식사를 했어. 매운도 드세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고. 아유, 다 컸어. 잘 마셔. 근데 또 이게 마시다 보니까 금방 또 취기가 오르는 거야. 네, 충현아, 들어오세요. 할머니, 저 너무 취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그래요. 어서 들어가 쉬어. 방 잘 보고 들어가야 해요. 취했다. 나도 사실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딱 방을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104호. 앞이 막 어질어질해. 근데 그 순간 내 눈에 막 뭐가 확 들어와. 방 안쪽 벽이랑 방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샛노란 부적.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왜냐면 사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무당일 하셨던 분이거든. 일을 그만두시고 1년 전에 고향인 곡성에 내려와서 막내 삼촌이랑 같이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또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 근데 왜 그랬는지 이게 술김에 안 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거슬리니까 그 부적들을 다 착착 떼버렸어. 그리고 쓰러지듯 잠이 들기 시작해. 근데 잠결에 어렴풋이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같이 가자. 본능적으로 이 목소리 우리 가족들 목소리 아닌데 이게 느껴졌어. 근데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저 방바닥 끝쪽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기괴하게 접질러져 있었어. 그 사이에 그 여자는 벌써 내 눈앞까지 왔어. 근데 그 여자 얼굴 가까이서 봤는데 어땠는지 알아? 온 얼굴이 뒤집겨져서 이게 어떤 게 눈이고 코인지 알 수도 없는 막 그런 형체. 그 여자의 말을 계속 못 들은 척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심통이 났는지 화가 단단히 나서 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움켜잡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모든 게 이상했어. 그렇게 끌려서 마당에 나왔는데 어른들은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이게 아무도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아빠! 삼촌! 중재야! 할머니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 살려줘요!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내 소리를 안 듣는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 살려줘요. 그렇게 펜션 대문 앞까지 끌려오게 된 거야. 근데 다행히 펜션 대문 옆에서 막내 삼촌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희망이. 삼촌 할머니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삼촌 살려줘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통화를 하는 거야. 삼촌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나는 이 여자 귀신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처음 가보는 산길로 끌려갔어.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제발.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손을 확 낚아챈 거였어. 다행이다. 바로 삼촌이었어. 삼촌이 맞구나. 충현아, 괜찮아? 근데 그 사이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난 삼촌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어서 동시에 기절하고 말았어. 내가 어떻게 펜션으로 돌아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일어나니까 날이 밝아 있는 거야. 근데 시계를 보니까 펜션에는 손님들이 다 빠진 시간이었지. 그리고 펜션에는 굿소리 같은 게 계속해서 울렸어. 괜찮아?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넋이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펜션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충현이 너 그 방에 왜 갔어? 가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대체 부적은 왜 띈 거야? 할머니는 나 때문에 구슬하고 나오셨던 거야. 근데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는 완전 충격적이었어. 예전에 어떤 부부 손님이 그 104호 방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더래. 남편 찾으려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온 산을 뒤졌는데 마을 사람들도 안 가는 먼 산기슭에서 그 남자가 시체로 발견됐던 거지. 그 이후로도 그 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묵는 손님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웬 여자가 보인다고 했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당시 할머니는 펜션 문을 며칠 닫고 그 104호 방에서 구슬하셨대. 근데 구슬하는 도중에 한 여자에게 빙의가 됐다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펜션이 지어지기 전에 그 터에 낡은 폐가가 있었대. 그 폐가에 어떤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살았던 거지. 그 당시 주인이 나가라고 막 땅 문서도 들이대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생고집을 부리면서 막 버티길래 보니까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는 무연고자였던 거예요. 땅 주인은 결국 그 여자를 쫓아내고 펜션 공사를 진행을 했어. 근데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 그 여자의 시신이 다 짓뭉개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쫓겨났는데 그 여자가 다시 또 폐가로 집이 없으니까 몰래 들어와서 계셨던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쫓겨난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부셔버린 거야. 그때 그 여자에게 빙의됐던 할머니 얘기로는 땅 주인이 그걸 보고 알아서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 104호 땅 밑속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냥 쉬쉬했던 거지. 그리고 그 주인도 얼마 안 돼서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후에 할머니가 헐값으로 이 펜션을 인수하셨다더라고. 할머니는 그 이후에 그 여자를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주셨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방에는 그 부적, 내가 술 취해서 뗐던 그 샛노란 부적들을 붙여놓으신 거야. 충현이 네가 부적을 떼고 나니까 했고 잘한 줄 알고 그런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할머니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 문득 산에 삼촌이 찾으러 와준 게 생각이 났어. 산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삼촌도 그 여자 봤어요?
보였지. 아니 근데 왜 처음에 못 본 척했어요? 너무 센 녀석이었어. 그 여기가 아주 강력한 악기더라고. 바로 쫓아가면 내가 못 당해낼 것 같아서 얼른 부적 몇 개 챙겨가지고 따라간 거지. 충현아, 괜찮아? 사실 우리 삼촌은 할머니로부터 이 무속인의 기운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상태였던 거야. 난 그 여자한테 머리채 잡혔던 게 다시 떠올라서 정말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 그리고 머리를 확인해 보니까 저 머리카락이 횡하니 반쯤 빠져 있더라고. 이 이야기는 2018년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힘들죠, 가끔.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동혁 씨는 친하게 지내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할매 몸 좀 괜찮죠? 괜찮다. 예. 별일 없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일명 홍삼 할매. 만성 호흡곤란과 천식을 앓고 계셔서 거동할 때마다 이렇게 숨소리가 크게 나셨습니다. 아유 할매 천천히 조심히 좀 다니죠. 다칩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우리 남자쌤은 말이다. 저기 우리 집에 잘생긴 우리 손자 꼭 닮았대. 아이고 보자. 할머니는 동혁 씨를 만날 때마다 홍삼 사탕을 이렇게 한 주먹씩 챙겨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홍삼 할매라고 불렸던 거죠. 동혁 씨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참 감사했는데 이게 솔직히 이 홍삼 맛은 정말 입에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감사히 받고 사탕은 이제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먹으라고 이제 뭐 냉장고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동혁 씨와 할머니가 친하게 지낸 지 3년 가량이 됐을 때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할머니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걱정되죠, 그럼.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매 접니다 저 남자쌤. 못 알아봅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는 동안 치매에 있을 걸리셨어요. 수 있지, 뭐, 충분히 뭐, 나이다. 동혁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챙겨드리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혁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나이트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에 할머니 병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여기를 왜 저러 올라가노? 여기를 왜 저러 올라가노? 할매 이거 병원이고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매 할머니를 눕히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3명이 붙었는데도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은 어깨,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팔 이렇게 나눠 잡고 겨우겨우 안정제를 놔드렸죠. 주석이 무섭다. 저 주석이 치워라. 할매 무섭다. 걔한테 그냥 안정제다. 걱정 마라. 치워라 주석이. 걔한테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다가 잠에 드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 상태부터 체크하러 갔죠. 할매 걔 아십니까? 어제 기억납니까? 아이고 남자쌤아, 내 미안타.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완전 정정한 모습으로 동혁 씨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따뜻하시니까.
그리고 어제 일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제는 사람이 아닌 게 보여가. 아이고 참. 이건 뭐야? 그리고는 전처럼 손에 홍삼 사탕을 한 주먹을 쥐어주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예전 모습이 반가워 사탕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아닌가, 귀신이라도 봤다는 기가 약간 찝찝했죠. 그렇지.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는 치매 환자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동혁 씨도 점차 이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병실 순회를 할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아, 내 배가 너무 아프다. 자고 일어난 게 배가 자꾸 아프네. 할아버지, 좀만 기다리죠. 내 빨리 선생님 데리고 올게. 혹시 몰라서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복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병실 순회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쌤! 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좀만 참아요. 씨, 와 이러노. 방금 전까지도 작동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위층에 멈춰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정신 차리소. 계단으로 옮길 새도 없이 막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죠.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라 이제 결국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꿈쩍도 안 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그 순간 동혁 씨는 찝찝한 느낌과 함께 홍삼 할매가 생각났어요. 언제였는지 그 문 너머 바로 맞은편 병실을 가리키며 하셨던 말. 내는 저기 507호는 절대 안 들어갈 기다.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병실도 507호였거든요. 공교롭게. 그리고 며칠 후에 동혁 씨는 마침내 이 507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뭐야? 그날도 나이트 근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잔 동혁 씨는 쪽잠을 잘 빈 병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딱 507호 한 곳만 비어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홍삼 할매가 했던 말도 떠올랐지만 그냥 얼른 자고 나오자 맘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잠에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자다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캄캄한 병원 복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점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동혁 씨를 지나쳐 다 똑같은 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멍하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손을 슬며시 잡는 겁니다.
혼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대로 끌려가 문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나도 데려가려 하더만. 하지만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더 웃으면서 동혁 씨의 손을 꽉 움켜쥐었죠. 정신 차리라. 내가 준 홍삼사탕 있지? 그거 입을 물으라. 맞다. 동혁 씨는 사탕을 그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그작 깨문 순간 눈앞이 흰 빛으로 가득 차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깼구나, 꿈에서. 근데 온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아팠는데. 급하게 눈을 떠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 봤던 그 피눈물 흘리는 여자가 길고 두꺼운 바늘이 꽂힌 큰 주사기를 배 위에 사정없이 막 내려꽂고 있었어요. 아프지? 아프지? 너도 어디 한번 배 아파서 죽어봐! 동혁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쌤! 동혁쌤! 함께 일하는 간호사 쌤이 동혁 씨를 깨우고 있었어요. 너무 안 나오길래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쌤, 그 할매, 홍삼 할매 기억하지? 그 할매가 꿈에 나왔는데. 아 맞다. 쌤이랑 그 할머니랑 친해서 안 그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며칠 전에 실려오셨대.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아까 돌아가셨대. 아이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7호에서 깼을 때 입안에 맴돌던 홍삼 사탕 맛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가 주신 홍삼 사탕을 락커에 잘 챙겨두고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물론 507호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때는 작년 여름, 저는 독립한 지 5년 만에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빠! 아빠 가방 좀 아버지가 근무지가 바뀌셔서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하셨는데 마침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빈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같이 살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잔소리가 조금 심한 편이세요. 현우야! 송현우! 에. 아빠가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딜 들어가? 옷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빨라고 했잖아. 몇 번을 얘기하니 몇 번을 말을 안 들어. 워낙 한 깔끔하는 성격이셔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못 참으시고요. 그리고 속옷까지 다 한 장 한 장 다려서 입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십니다. 상상이 되시죠? 오랜만에 들어도 아버지의 잔소리는 참 적응은 안 됐지만 하나뿐인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괜히 사람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버지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셔서 저는 혼자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품을 이제 늘어지게 하면서 거실로 나오는데 아 뭐야? 뭔가 뾰족한 게 발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디서 떨어진 거야? 바닥에 떨어진 것은 까맣고
두께가 얇은 반달 모양 비슷한 조각이었어요. 이거 손톱 같은데. 그리고 이 손톱 끝의 모양이 깔끔하지 않고 약간 잘려나간 끝부분이 우둘투둘. 누가 마치 억지로 이것을 잡아 뜯어서 뜯겨져 나온 것처럼. 저는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이 소들로 손톱 조각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누로 빡빡 손을 이제 씻었습니다. 그러고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아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기까지 돌렸어요. 다음 날인 일요일,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이제 빨래 돌리려고 후다닥 베란다로 가다가 따가 뭐야? 아씨. 발바닥이 찌릿해서 들여다봤는데 검고 날카로운 조각이 또 박혀 있는 거예요. 또 그 검은 손톱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상한 게 자꾸 발견되니까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버리고 간 거 아니야? 뭐 별별 의심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은 손톱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퇴근하신 아버지에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아니 어제부터 집에서 자꾸 이런 손톱이 나와. 손톱? 응. 손톱이 이렇게 까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에 여기 치우라고 했니 안 했니?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고 평소에 깨끗이 치우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면서 오히려 잔소리만 늘어놓게 되셨어요. 이번에는 집안 전체를 아예 대놓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가 또 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전에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을 다 체크해서 꼼꼼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저는 그 검은 손톱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잤는데 와 설마 오늘도 있겠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닥을 다 샅샅이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아무 데서도 손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긴장이 살짝 풀리니까 갈증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 식탁에 컵을 탁 내려놓는데 작은 검은 손톱이 또 발견돼. 저 왜 또 나온 거지? 진짜 누가 갖다 놓은 건가? 이 검은 손톱은 도대체 누구 건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머릿속이 진짜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것 봐! 손톱 또 나왔다니까? 내가 뭘 했어? 우리 집에 CCTV라고 달아야 돼. 저희 아버지가 오빠. 온몸에 피가 나도록 손톱으로 팍팍 몸을 긁고 계십니다. 아빠 하지 마. 왜 그래? 아버지는 아빠 하지 마. 간지러워서 왜 그래?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쉴 새 없이 몸을 막 계속 긁으셨어요. 아빠 하지 말라니까. 아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 모시고 당장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하나같이 몸에는 아무런 이상 징조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아버지의 간지럼증은 계속 심해져만 갔습니다. 막 피부가 막 척척 갈라지고 막 그 사이로 누런 진물과 피 덩이들이 막 범벅이 돼서 흘러나올 정도로 막 긁으셨어요. 아들로서는 그 모습을 계속 이유도 모른 채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고요. 그렇게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만도 너무 벅찬데 매일매일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검은 손톱. 하루에 하나씩 크기도 달라요. 크고 작은 이 검은 손톱들이 집안 곳곳에서 계속 하나씩 나타났어요. 4일째 아침에는 검은 손톱을 보기만 해도 막 온몸이 떨렸고요. 5일째 청소 업체까지 불러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지만 진짜 저를 놀리는 듯
구석에서 또 나타났고요. 6일째 하다 안 돼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고요. 7일째를 맞이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좀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7일 동안 하루가 다르게 너무 나빠져서 피까지 막 토하실 정도로. 어느덧 8개의 손톱을 버리고 9일째 아침. 어딨니? 그만 나오라고! 오늘은 또 어디서 나를 놀리듯 나타날까. 이 두려운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검은 손톱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안을 아무리 한 바퀴 다 뒤지고 꼼꼼히 찾아봤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네. 손톱이 이제 없네. 드디어 검은 손톱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주체할 수 없이 기쁨이 차오르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자 저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승철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너네 아버지 어디 있으셔? 어? 괜찮으셔? 그 손톱들 다 어딨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심장이 약간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크게 신병을 앓고 지금 현재는 무속인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저한테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알려준 적이 많았던 친구예요. 손톱이 왜?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뭔가 못 볼 걸 본 것처럼 놀라더니 갑자기 뒷걸음질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팔을 딱 붙잡고는 집 밖으로 막 끌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을 한참이나 벗어난 뒤에야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어?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아빠 죽어, 알겠어? 아이씨, 우리 아빠가 왜 죽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검은 손톱을 찾아야 된다고. 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절 있지? 저기다 갖다 버리면 돼, 알겠지? 친구는 10번째 검은 손톱까지 다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진짜 위험해질 거라면서 집에 숨어있는 9번째 손톱을 반드시 찾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당부까지 곁들이면서 검은 손톱을 찾으면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 것.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책상이며 옷장이며 가구를 하나씩 다 치워가면서 손톱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어요. 집은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됐죠.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진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손톱은 코빼기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는 힘겹게 다시 몸을 움직였어요. 아버지 방 침대 밑에 드디어 검은 손톱이 발견이 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톱을 휴지로 감싼 다음에 서둘러 집을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저녁에 어딜 가? 어? 잠깐 여기 앞에 볼 일 있어가지고 금방 갔다 올게. 그래? 응. 근데 그 소리 죽은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아까 낮에 그 승철이 아버지에게 휴지로 싼 손톱을 보여주려다가 순간 친구가 당부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 것. 네 그래. 한테 한번 보여줘봐.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대충 얼버무리면서 아버지를 지나치려는데 아버지가 제 앞을 쓱 가로막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왜 그래? 지금 네 손에 있잖아, 검은 손톱. 안 내놔! 안 내놔! 안 내놔! 아버지가 저희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후들거리는 다리로 몇 분을 더 달려서 집 근처 절에 도착을 했고요. 그 절 한편에 구덩이를 파고 그 검은 손톱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방을 열어보니까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흉터로 가득했던 피부도 보니까 말끔하게 나아 있었고요. 손톱을 버리고 온 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때 친구 승철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저의 물음에 승철이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늘 낮에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어디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상갓집 앞에서 제가 펑펑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 안에는 하얀 이불 위에 저희 아버지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어깨를 들썩이는 뒷모습만 보였대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푹 처박은 채로요. 현우는 밖에 있었는데 누구지? 친구 승철이는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대요. 그런데 친구를 향해 뒤돌아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한 거대한 쥐였대요. 그 쥐는 어깨를 들썩이며 날카로운 이빨로 저희 아버지의 손톱을 머리를 쳐박고 뜯어먹고 있었어요. 우둘투둘 손톱이 뜯겨나가 살점이 다 드러난 아버지의 손, 그중에 딱 하나의 손톱만 멀쩡했대요. 손톱을 하나씩 뜯어낼 때마다 아버지의 영혼과 생명을 조금씩 빼앗아 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검은 손톱 조각은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던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이 모든 일이 누군가가 저를 미워해서 벌인 저주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저주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을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저의 하나뿐인 가족,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는 것이 제가 다치고 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라는 것을요. 파릇파릇했던 저의 청춘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본과 1학년 1학기 봄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앞두고 저와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채 강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악명 높은 교수님의 어렵기로 소문난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컥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 대신 신부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는 저희에게 책상 위에 놓인 흰 천을 내리라고 하셨죠. 천천히 그 흰 천을 내리자
그 아래엔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핏기 하나 없는 피부, 가슴 한가운데가 길게 찢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심장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정체는 바로 카데바. 해부학 수업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었어요. 그렇게 해부학 강의에 앞서 기증자들의 넋을 기리는 미사가 끝이 났죠. 드디어 시작된 첫 해부 실습. 무서워서 눈도 못 뜨는 동기에 메스를 쥐고 손을 덜덜 떠는 동기까지. 그 사이에서 저는 차분하게 실습에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기 힘든 한 가지. 그건 카데바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신을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에 담가 놓는데 그 용액에 기름진 화학약품 냄새와 시큼한 채취가 뒤섞여 뭐라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럴 것 같아. 구두용 냄새 나지 않아? 아, 난 고추냉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코는 찡하고 눈은 따갑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실습이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미친 듯이 샤워를 했습니다. 다 씻고 나오니 동기 미니가 1층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죠. 미니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2층 침대로 올라가 누웠는데 괜히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손에는 그 카데바를 만지던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도무지 잘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걔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2층) 침대 난간 사이로 미니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뒤척여서 시끄러웠나? 괜히 미안해졌죠. 그래서 얼른 다시 자라고 말을 하려는데 자세히 보니 미니 옷이 이상했어요. 웬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당황해서 이름을 부르니까 미니가 절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더라고요. 뒤돌아선 사람이 미니가 아니었어. 그 여자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며 점점 얼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손을 위로 시켜들고는 난간 사이로 막 이렇게 절 보고요. 할퀴일 것처럼 손을 휘젓는 거예요. 보람아! 보람아! 야, 빨리 일어나. 이러다 학교 늦어.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었고 미니가 절 깨우고 있었어요. 전 멍한 얼굴로 어젯밤 일을 물어봤습니다. 너 어젯밤에 저기 서 있다가 어떤 여자가... 내가 뭘? 나 어제 거실에서 잤는데? 미니는 아침이 돼서야 방에 들어와 등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너 너무 피곤해서 꿈꾼 거 아니야? 빨리 준비하고 나와. 정말 그런가? 의아해하며 침대에서 내려가려는데 이게 뭐지? 손톱으로 할퀴어서 칠이 벗겨진 것 같았어. 언제부터 이랬지? 설마 그게 진짜였나? 찜찜한 마음도 잠시 수업과 과제에 치여 사느라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늦은 밤 해부학 강의실에 혼자 남게 됐어요.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엔 이론을 배우고 해부 실습은 다음 수업 전까지 각자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과 시간이 안 맞으면 혼자서라도 실습을 해야 했죠. 그날따라 집중이 너무 안 되더니 어느새 꾸벅꾸벅 카데바 앞에서 졸고 말았어요. 그런데 화들짝 잠이 깨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 돌렸는데 해부실 안에 있는 옆방 문이 띠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대 하나가 미끄러져 나오더니 점점 더 빠르게 절 향해 불러왔어요. 저는 온몸으로 실습대를 막아섰고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실습대 위의 물체를 황급히 붙잡았죠. 그 순간 두 손 가득 느껴지는 이 미끄러운 촉감. 제가 받아든 건 카데바 머리였어요. 아 시끄러워. 소리 좀 그만 질러. 정신 차려보니 해부학 조교님이 계셨어요. 다른 실습에 쓸 카데바를 꺼내다가 실습대 바퀴가 풀려 굴러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는 조교님을 돕기 위해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을 짓누르는 이 시큼한 포르말린 냄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끝도 없이 누워있는 카데바 행렬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카데바 틈에 내가 혼자 있었다니. 오싹한 기분에 서둘러 기숙사로 돌아가 거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불쾌한 기분에 눈을 떠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그때 그 교복 입은 여자가 손톱으로 박박 유리창을 긁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깨어난 걸 보고는 씩 웃더라고요. 얼굴 전체가 무섭게 실룩거리면서 입술 한쪽이 일그러지더니 점점 더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뭔가 말을 하는데 대체 왜 이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속으로 생각하는데 재밌어? 재밌어? 재밌는 거였잖아. 순간 훅 하고 시큼한 포르말린 냄새가 밀려들었어요. 공포로 질린 제 머릿속에 어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실습실에서 제가 만났던 카데바의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 교복 입은 여자가 사라졌고 얼음처럼 굳었던 제 몸도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엉망이 됐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자가 혹시 또 찾아오진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에 쪽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됐죠. 그렇게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또 졸고 있었나 봐요. 보람아. 보람아. 응.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편하게 자. 아, 싫어. 나 무서워서 못 자겠어. 그럼 나랑 같이 들어가자. 30분만 있다가 같이 공부하면 되지 뭐. 진짜? 해야 할 공부도 많은데 절 위해 같이 있어주겠다니 너무 고맙잖아요.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은영이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은영이도 제 손을 꼭 잡더니 저를 등지고 돌아 눕더라고요. 그 자세 그대로 잠을 청하려는데 막 몸이 으스스 막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으려고 팔을 내리려는데 은영이가 손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았어. 은영아, 나 이불 좀. 은영아. 저도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하는 그 순간 아, 은영아 좀. 방문 밖으로 은영이 특유의 의식소리 그리고 미니와 나누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몇 달 전 나타난 그 여자와 똑같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있는 것 비명을 질렀고 다행히 그 소리에 은영이와 미니가 달려와줬어요. 너 괜찮아? 또 무서운 꿈 꿨어? 어느새 여자는 사라졌고 이제 안전하구나. 긴장을 내려놓은 것도 잠시. 전 친구들의 품에 안겨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한 친구가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왜 그래? 재미없게. (2021년) 가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60. 살림살이도 죄다 자취하면서 쓰던 것들이었죠. 잘 잤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저는 남부러 올 곳이 없었습니다. 우와, 여보, 맛있겠다. 여보 이제 일어났어? 응. 잠깐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우리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여지껏 짜증 한 번 낸 적 없는 온화한 성품에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하지만 처음 만난 날 남편의 첫마디에 얼마나 놀랐던지요. 이소영입니다. 다부진 체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편의 이름은 이소영. 드센 팔자를 타고난 탓에 그 길을 누르기 위해서 특별히 받은 이름이랍니다. 저는 평소 미신 따위 믿지 않았기에 코웃음을 쳤지만 제 오만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남편 소영 씨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왔어? 퇴근한 남편을 반갑게 맞았는데 얼른 씻고 와. 밥 먹자. 그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의아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확 밀치더니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곤 아이 썩었네. 당신 쓰레기 안 버렸어? 쓰레기? 온 집안에 썩은 내가 나잖아.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까지 구석구석 냄새를 맡는데 대체 어디서 난다는 건지 의아했죠. 난 냄새를 맡던 남편이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쓰레기통을 마구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봉지를 찍고 여보, 뭐 하는 거야? 더러운 내용물을 꺼내 손으로 휘젓고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 도망치듯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숨 죽인 채 얼마나 지났을까? 여보, 밥 먹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좀 전의 상황을 물어봤지만 그에 대해선 입을 꾹 닫은 채로 말이죠.
말을 말자. 그대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 자리 거기 아니잖아. 어? 안쪽으로 안 들어가? 짜증스럽게 날아온 남편의 목소리. 오늘은 그냥 내가 여기서 잘게. 대체 몇 번을 말해. 내가 바깥쪽에 누워서 자야 된다고. 진짜 어디서 자든 뭔 상관이야.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하는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아니 뭐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침대 바깥쪽에 누운 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저도 오기가 발동해 더더욱 침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싫더군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여보, 이제 출근하려고?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남편은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절 피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야속하든지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여보, 대체 뭐가 문제야? 나한테 불만 있으면 말을 하던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그래서 이래?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대답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진짜.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곧장 거실로 나갔고 야!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양팔을 이렇게 크게 벌린 채 온몸을 비틀면서 고개를 마구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아 다급히 그 팔을 붙잡았어요. 왜 그래? 대체 방금 본 게 뭔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안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남편의 기이한 행동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차마 입 밖으로 남편이 미친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낼 엄두가 나질 않았죠. 각방 생활을 한 지 한 달째.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은 새벽 2시가 넘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선잠이 든 찰나. 이 새끼들아. 감히 어딜 넘봐. 이건 절대 안 돼. 안 돼. 놀라 일어나자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과 엉망이 된 옷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왜 다 꺼내져 있지? 바닥의 옷들은 열린 방문 너머 거실까지 이어져 있었죠. 전 옷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고 거실로 나간 순간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마치 무덤처럼 쌓인 옷더미 그리고 양손에 옷을 움켜잡고 이를 악물며 끌어당기고 있는 남편. 감히 어딜 넘봐. 더러운 손 안 치워. 남편은 죽어도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사력을 다해 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대체 누가 옷을 훔치려는 거지? 설마 도둑? 조심스럽게 반대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찰나 남편의 줄다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이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뒀다간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소영! 그러자 옷을 당기던 기계 한 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옷더미 사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 도저히 이 끔찍한 상황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 옷들은 또 뭐고?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사는 거야? 나 도저히 이렇게는 같이 못 살아. 이혼까지 거론하자 그제야 남편의 무거운 입이 열리더군요. 한 달 넘게 그 사람 혼자 알고 있던 비밀, 그건 바로 또 다른 가족이 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갔었는데 거실 한쪽 구석에 그 가족이 다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진짜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지? 아주 창백한 모습이었고 젊은 불구하고 어린 아이까지 있었는데 자기들을 보나 안 보나 이 눈동자를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딱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가끔 귀신을 좀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딱 보면 그 순간 딱 사라지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보이고 그 뒤로는 계속 활기를 치는 거였어요. 이사할 때 남편이 제게 부탁한 두 가지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무조건 침대 안쪽에서 잘 것. 혼자 있을 땐 안방에 들어가 문을 꼭 잠글 것. 하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로 불안해서 거실로 나가 저를 지키려고 했는데 귀신 가족들의 이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양팔을 벌린 채 숨이 넘어가라 웃었던 남편. 한밤중 제 옷을 훔쳐서 빼앗으려 했던 것도 바로 그 귀신들이었고요. 저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다 남편의 야근 때문에 홀로 집에 남겨진 늦은 밤, 겁이 나서 이렇게 안방문을 잠근 채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 우리 그이가 왔나 보다. 안도하며 안방문을 이렇게 열려고 했죠. 그 순간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두려움에 휩싸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왜? 하지만 핸드폰에 전원이 꺼지더니 뭐야? 켜지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낸 순간 집안에 울리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방문은 미친 듯이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여기 있다. 그대로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우리 부부는 수소문 끝에 용한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발목힌 지방령이 있어. 무당이 말하길 그냥 가만뒀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남편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바람에 크게 분노를 사고 말았고요. 저희가 그 집을 떠난다 해도 화가 난 귀신들이 계속 쫓아올 수도 있다고 했죠. 무당이 알려준 비방은 이랬습니다. 하루빨리 그 집을 나갈 것, 죽은 영혼이 입는 한복과 꽃신을 준비해 조용한 곳에서 태우라는 것이었죠. 저희는 곧바로 집 뒤편에 있는 공토로가 옷가지를 불에 넣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좋은 곳에 가세요. 가세요. 그 후 더 이상 그 귀신 가족은 저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이제 갓 2년이 흐른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 남편의 샘 팔자가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귀신 가족과의 동거. 더는 일어나지 않겠죠.